네, 반갑습니다. 주식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반도체 다음은 이렇게 갑니다. 지금은 이 섹터 매수하세요. 하락장 손실 전부 복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시장이 많이 밀렸죠.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5.8%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도 뭐 거래 대금은 부동의 1, 2위죠. 자, 그리고 오늘같이 증시가 밀리는 날, 이럴 때는 지수 추종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3위에서 5위까지 밀렸고요. 그 위에 3, 4위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상승에 베팅하는 코덱스 200, 그 다음 코덱스 레버리지가 3, 4위에 거래 대금에 좀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봐야 될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오랜만에 올라와 줬어요. 거래 대금이 좀 붙어주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조금 되게 오랜만에 거래 대금 상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좀 시장 흐름까지도 간단히 봐보면 일단 전 세계 금리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전 세계 금리가 상승세예요. 자, 인플레는 물론 자금 수요가 끌어올리는 양상이라는 거죠. 주요국 부채 증가와 AI 투자 확대 등의 좀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오늘 전 세계적으로 좀 금리가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문제예요. 왜 찍을 때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중동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란과 대화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을 해요. 근데 여기에 또 이란도 맞받아칩니다. 이란 역시 대화는 없다고 언급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양측의 대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란은 휴전이 아닌 영구적 종전을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느낌이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총 1, 2위의 하락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8% 정도, 하이닉스가 10% 정도로 큰 폭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주도했어요. 금리 상승으로 인해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패턴을 좀 이어간 거죠. 자금 조달에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이자 비용에 재무가 압박을 받고 그게 또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AI주들의 지금 현재 영향을 받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어가서 반도체가 조금 약세 패턴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요거예요. 피지컬 AI. 일단 두뇌에 진합니다. 자, 텍스트, 이미지만 다루던 생성형 AI가 로봇의 물리적 제어와 직접 결합한 VLA 모델이 주류로 안착을 하고 있어요. 자, 거대 클라우드 대신에 온디바이스 경량화를 통해 크기도 줄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제된 산업 환경 중심의 선별적 실전 배치입니다. 자, 범용 가사 로봇처럼 비구조화된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완성차 공장 조립 라인, 그 다음에 물류센터 이송, 피킹 등 명확한 이제 ROI가 나오는 현장 위주로 실증 배치가 집중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테슬라, 피규어,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이 실제 제조 라인, 파일럿을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 수집과 작업 신뢰도를 지금 현재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이게 약간 조금 피지컬 AI 쪽이 계속 가려면 현실적인 기술 병목 과제가 과연 극복이 되냐예요. 자, 대다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의 가동 시간이 약 1.5에서 2시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식 배터리나 충전 도크 표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전기차 어떠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을 꽂아 놓고 이제 완충이 됐을 때 뭐 차량마다 다르지만 한 400에서 5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여름에여서 에어컨을 틀고 겨울이어서 히터를 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통풍 시트, 그 다음 열선 시트 등을 사용할 때마다 전기는 추가적으로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주행 거리는 다를 수 있다 라고 실제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메인에 세우는 게 뭐죠? 바로 주행 거리입니다.
왜 주행거리를 메인에 세울까요? 우리가 전기차를, 자, 요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면, 자, 우리가 현재 전기차를 아직도 약간 선호하지 않는 이유라고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아무래도 충전에 대한 리스크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는 주유소 가서 주유기 꽂고 기름 넣고 출발하면 만땅이에요, 만땅. 근데 이 만땅까지의 거리가 정말 이 만땅까지의 시간이 한 5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제 차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물론 N꽃까지 가진 않습니다. N꽃까지는 가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넣을 때 그냥 10만 원씩 넣거든요. 저는 10만 원씩 넣는데 10만 원 가는데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 10만 원 넣으면 이제 주행 그 주유 게이지가 이제 가장 위에 그러니까 만땅이 됐다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5분도 안 걸리고 이런 상황에 주행 거리가 바로 늘어나는 게 직관적이잖아요. 하지만 전기차는 어떠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충전기를 꽂고 기다려야 합니다. 충전이 될 때까지. 자, 그리고 또 문제가 급속 충전이 있고 완속 충전이 있고 이런 것도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토 차저였나? 그 테슬라 전용 이제 충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일단 많이 없고요.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의 단자랑 테슬라 단자랑 달라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별도의 단자를 들고 다닙니다. 그거를 이제 꽂아가지고 쓰는 거죠. 우리 왜 옛날에 이제 한 2000년 초반쯤에 사용하던 그 휴대폰 충전기 혹시 기억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꽂아가지고 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배터리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현재는 휴머노이드 그 다음 피지컬 AI 쪽으로 약간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기존처럼 충전식보다는 제가 볼 때는 무선 충전 방식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무선 충전 방식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알다시피 뭐 공장 조립 라인이라던가 물류센터 이송, 뭐 피킹, 뭐 요런 쪽에 들어가려면요, 사실상 2시간 쓰고 대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사람을 쓰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사람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피지컬 AI 쪽을 왜 이런 산업 환경 쪽에다 밀어 넣으려고 하느냐, 바로 인건비보다 싸고 가성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쉬어야 하지만 로봇은 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장점이 지금 현재 이 배터리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까지도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현재 배터리 방식이 지금의 이렇게 충전을 하는 전기차처럼 충전을 하는 방식보다는 무선 충전 방식을 아마 좀 채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완성차라는 것이 이제 하루 종일 한 자리에서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일정 자리에 계속해서 이제 돌고 도는 그런 상황을 그 밑에다가 이제 무선 충전 패드를 깔아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움직여도 충전이 되고 사실상 무한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방식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배터리 쪽에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리스크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거, 우리 전기차 폭발하면 어떻죠? 열폭주라는 게 일어납니다. 열폭주. 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의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셀이라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셀에서 열폭주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열폭주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 옆 셀로 계속해서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 연소가 되려면 여기 있는 게 다 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에도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용화,
문제보다는 지금 우리가 좀 현실적인 부분을 직시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뇌는 이미 거의 완성형이고, 자, 그 다음에 몸은 진행형. 이제 몸은 진행형, 몸은 계속해서 발전이 될랑 말랑하는 진행형에 가깝고, 자, 그다음 제가 이제 뭐라 그랬죠? 바로 신경계입니다. 신경계가 아직 좀 어려움을 겪는 코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신경계 쪽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신경계가 이어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간 좀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 뇌는 완성이 됐고 몸도 진행형이면 신경계만 어떻게든 만져주면 되는데 이 신경계가 난이도가 가장 높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에서 막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계란을 안 깨고 집으려면 뭐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왜? 사람이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이 계란을 집을 때 이 정도 힘을 집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이 정도 힘이면 안 깨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통상적으로 사람은 인지를 하고 그 인지된 과정 속에서 이제 행동에 옮기는 그런 과정이 있고, 인공지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공지능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고 다 배워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배우는 과정이 지금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런 계란을 안 깨고 잡는 것,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넘어졌을 때 뭐 어디 방향으로 일어나야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넘어졌으면 그냥 이제 어디든 짚고 일어나지만 로봇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봇이 넘어졌다가 너 바닥에 짚고 일어나 라고 했는데 왼손을 짚어야 되나? 오른손을 짚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짚어야 되지? 주먹으로 짚어야 되나? 손바닥으로 짚어야 되나? 이런 연산 자체가 조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이 인공지능에서 나와지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현실에 좀 대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작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가상 세계에 로봇을 깔아놓고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추출하는 과정을 현재 거치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문제가 뭐냐? 그 가상 공간과 이게 또 문제가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은 다르다 이거예요. 자, 공장의 경우 기름기가 많습니다. 왜 기름기가 많냐? 일단 기본적으로 구리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해본 기술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공장은 일단 기름기가 많습니다. 기름을 안 사용하는 공장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윤활성이에요. 윤활성.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베어링 같은 것을 만드는 곳이라고 해도 베어링이 들어가려면 구리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CNC 가공 공장에 있었는데 CNC 같은 경우에 철을 가공하게 되잖아요. 그럼 철은 열을 엄청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각수 비슷한 이제 기름기가 있어요. 냉각수 비슷한 기름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냉각수 비슷한 기름기가 있는 성분에 찬물을 더해서 가공을 할 때 기계에서 알아서 뿌려서 나옵니다. 알아서 뿌려서 나오면서 온도를 계속해서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분들 자체가 바닥에 기본적으로 거의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청소를 하고, 근데 그렇다고 공장 바닥을 맨날 물기로 닦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소를 아무리 해도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했을 때 어떨까요? 바로 중요한 부분은 이 가상세계와 현실 공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선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바닥이라면 현실 공간은 넘어질 수도 있는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배터리 다음에 좀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바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가사 로봇쯤이 조금 더 현실, 좀 약간 저기 가사 로봇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먼저 배치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사 로봇 경우는 어느 정도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일단 뭐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뭐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냉장고, 냉동실, 뭐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 또 여기서 이제 건조기,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요즘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요, 알아서 AI가 빨래를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감이 너무 약간 강한 열로 건조기를 돌렸을 때 옷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했을 때는요, 걔네가 판단을 해서 이제 송풍 정도의 시간 동안 오래 말립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메타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가사 로봇이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 로봇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릇을 닦는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해야 하냐,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연동을 하냐, 바로 식기세척기에 연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그냥 한 바구니에다가 들고 있다가 그 바구니 채로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가사 로봇이 그렇게 밀어 넣고 그 식기세척기를 닦아 나가고, 식기세척기가 닦아 나가고 다 되면 또 그게 가사 로봇과 연동이 돼서 가사 로봇이 꺼내 와가지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그 정도의 가사 로봇 정도는 제가 볼 때 정말 빠르면 1, 2년 안에 상용화가 될 가능성은 있겠죠. 자,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사업성 문제입니다. 사업성 문제. 로봇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로봇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과연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싸게 나와도 몇백만 원 이상을 가격이 나갈 것이고, 또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렌탈 시스템을 아마 또 계속해서 도입을 할 텐데,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뭐 보일러까지도 렌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렌탈 시스템을 아마 이용을 할 것으로 조금 보이는데, 이 렌탈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사업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많은 이제 좀 집에서 로봇 가사 로봇을 사용할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미국처럼 주택에 거주하시는 사람이 많은 이제 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마당에 있는 잡초도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층에 나눠져서 집을 청소해주는 이런 구조는 오히려 가사 로봇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고, 이 아파트의 구조는 대부분 다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업성을 우리나라에 한정적으로 봤을 땐 좀 어렵지 않을까. 대신에 이건 있습니다. 약간 나중에 효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효자 상품. 그러니까 이제 집에 나이 드신 이 어머니 혹은 아버님이 혼자 사시는,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혼자 많이 사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현재 지방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지방의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아파트를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건 아니고요. 주택이 더 싸요.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주택이 더 쌉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요, 뭐 전세가 진짜 막 5천에서 1억 막 이 사이예요. 근데 평수는 이제 뭐 방 4-5칸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일단은 뭐 지하수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끌고 오는 그런 부분들도 다 직접 해야 되고요. 뭐 이제 보일러 설치라던가 아니면 이제 온수기 설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실제로 지금도 전월세 혹은 매매 거래가 아직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독주택의 효자 상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들 나이도 많이 드셨고 이러니까 힘이 좀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무거운 짐을 옮긴다던가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택배를 받아온다거나 이런 것을 시키기에는 로봇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을 봤을 때는 가사 로봇보다는 어떤 바로 산업 환경에
더 로봇이 중점, 포커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사 로봇보다는 포커스를 지금 현재 산업화 쪽에다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봇 쪽이 계속해서 좀 화두에 오르고 피지컬 AI 쪽이 화두에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도체도 계속해서 이슈는 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가 지금은 주잖아요. 그러니까 1대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가 나중에 피지컬 AI가 상용화가 되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2대장 혹은 3대장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1대장이 뭐냐? 그때 가서 1대장이 뭐냐? 바로 로봇이 되겠죠. 아무래도 로봇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신경계라던가 뭐 이런 쪽이 또 2대장, 3대장이 될 것이고, 4대장, 5대장, 6대장 쭉 나눠서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쪽은 계속해서 피지컬 AI 쪽에다가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드는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완전한 블루오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기술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추천했던 것과 동일하게 좀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자체가 로봇 대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두산 로보틱스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쭉 올라오는 것까지를 보자는 거예요. 매수는 언제? 300일선에서 쌍바닥을 잡아 나갈 때, 즉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왔다가 쌍바닥을 그려 나갈 때 잡아서 강한 슈팅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 영상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에도 넥스트장에서는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좀 다시 올라오네요. 다시 올라오면서 확실히 반도체 그리고 오늘 시장을 뺐던 것을 아마 내일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상승장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이제 좀 잘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보는 낙에서 하는데 요즘 댓글이 많이 안 달려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저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녹화